네, 그 상해가 언제 열립니까? 네, 예전에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네, 지금은 상해도 없고 러시아의 항구도 다 닫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주목해야 될 유망주를 짚어보는 시간에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의 이익원 지점장님이 오늘 병목 현상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직접 탐방 다녀오신 기업들 위주로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옛날 농담이라서. 네. 근데 이제 LA 공항은 좀 뚫렸잖아요. 예, LA 항만도 좀 뚫렸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상해는 완전 닫아버렸고. 상해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거기 그 유학생들 있잖아요. 나오질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러시아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병목 현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질 늘어질 것 같다? 피크는 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과거 사이클과 다른 게 네. 과거에는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거나 공급 차질이 발생하거나 또는 수요가 급증했을 때 선사들이 신조를 발주하는 그런 사이클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사이클이 빨리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선사들이 얼마나 신조를 하는지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척도 신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척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정말 그 운임이 2배에서 5배 정도 올랐지만 네네. 평균적으로 5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조를 평균적으로 한 10배 정도 오른 그런 사이트에만 배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급의 부족은 상당 부분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운임의 피크는 저는 지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화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종목 말씀해 주실 종목도 사실은 이런 물류 관련 종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종목명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태용 로직스입니다. 태용 로직스 오늘 1.16% 올라가고 있고요. 저도 과거에 한번 공부를 해봤던 종목이긴 한데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합니다. 근데 직접 탐방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지점장님부터 직접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 회사를 제가 왜 탐방을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상하이 봉쇄 등 이런 물류, 운송에 관련된 스터디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로 스터디를 하는 도중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올해 또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639억이었고요. 네.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700억입니다. 네. 근데 시가총액이 1,800억 수준이거든요. 올해 예상되는 PER이 2.75배, 그리고 내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2.5배입니다. 이는 FN 가이드의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을 확인해 본 건데요. 사실 PBR도 아니고 PER이 2배 수준이라고 한다면 너무 싼 수준인데 왜 이렇게 싼지, 사실 시장이 가장 똑똑하고 시장이 맞죠. 하지만 이런 저평가가 구조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에 대해서, 만약 구조적이라면 투자할 포인트가 아니겠죠. 하지만 일시적이라면 이게 언제쯤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저평가가 해소될지에 대해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사실은 지금 PER 2.75배로 거래되고 있는 태용 로직스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눌려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러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태용 로직스 하면 로직스가 뒤에 붙었습니까? 그렇죠. 물류 회사일 네, 것 네. 같은데, 자,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라고 하면 네네.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창고, 배송을 위한 보관만 하더라도 물류고요. 해상, 육송 또는 또 항공 모두 다 그 물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물류 회사는 보통 1자, 2자, 3자 회사로 구분을 하거든요. 먼저 1자 물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 생산을 한 이후에 생산한 그 제품을 직접 운송하는 이
본인이 직접 고객사별로 운송을 하는 회사가 일자 물류회사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수출처가 다양해지고 고객사가 다양해지다 보니 이런 일자 물류회사는 최근에 점점 더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자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수출하는 대기업들이 이 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들의 물량을 넘겨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이 물류회사들이 바로 이자 물류회사입니다. 뭐 롯데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자 물류회사인데요. 네, 그 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 그렇죠. 실어가지고 네, 네. 예, 이렇게 배달해주고 하는 그런 회사죠. 그 이자 물류회사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태용로직스는 제가 한번 추정해 보면 여긴 삼자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 상장사 중 유일한 삼자 물류회사입니다. 이자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이 물량을 대부분 90% 이상 매출 비중이 모회사, 계열사의 물량인데요. 삼자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 없이 본인들의 영업력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선사를 확보해서 그 운송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대략 4천여 개의 삼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한 상장사이고요. 또한 이 고객사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시장에 제가 탐방을 갔을 때는 본인들 스스로 겸손하게 탑3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인력, 자본 그리고 재무 구조를 봤을 때 국내 삼자 회사 중 넘버1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관련 기업이 한 4천 개 있고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 회사고 네. PER은 2.75배고 그래서 가서 어떤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 소위 말해서 이거 뭐 내년 내후년 그다음에 2024, 25, 26년 계속 2.75배로 거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동사가 하고 있는 물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국제 물류와 프로젝트 물류. 국제 물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생산한 또는 일부 고객사들이 생산한 물량을 그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운송을 해주는,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선사를 잡아주고 그리고 항구에서 내렸을 때 고객사까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갈지를 모조리 확인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 주요 고객사가 대부분 화학, 석유 업체인데요. 국내에 있는 뭐 롯데, SK, LG 등 화학 업체들은 대다수 100%가 동사의 고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죠. 이자 물류회사들, 대부분 대기업들은 이자 물류회사를 끼고 있는데 왜 굳이 그들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인 이자 물류회사에게 물량을 주지 않고 삼자 물류회사에게 더 비싼 서비스 피를 주면서 맡기냐, 이런 의문점이 들겠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자회사한테 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들이 살짝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가 그럼 그런 화학 물류, 화학 제품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좀 특화돼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퍼런스가 쌓이고 고객이 쌓이다 보면 네. 특화되는 부분이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지금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이자 대기업 회사들이 자회사 또는 계열사 이자 물류회사에게 물량을 줄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그럼 물량은 많은데 30% 정도 수준밖에 못 주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다른 회사들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다른 계열사, 다른 경쟁사 이자 회사한테 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기업들은 어느 사이트에 어떤 고객사에게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에 납품하는지 물류 자체가 굉장히 정보고 돈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에게 이 물류를 줄 수 없습니다. 네. 때문에 이자 물류회사들이 계열사를 통해서 30% 물량을 소화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삼자 물류회사인 대표적인 태용로직스한테 물량을 주거든요. 때문에 이 작년에 높은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이 국제 물류 중에 40% 내지 50%가 석유화학의 부분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좀 가볼게요. 예, 이건 지점장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래서 그러면 PER 2.75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겁니까? 내년에는 증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겠죠.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면 PER이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주가가 현재 수준이라면 PER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리레이팅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배당도 좀 늘리면 확실하게 PER이 조금 더 리레이팅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갔던 건 뭐냐면 네네. 지금 HMM 같은 경우에도 PER이 2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네. 만약 향후에 운임이 꺾이면 네. 동사의 실적이 꺾여서 이 저평가인 PER 2배 수준이 다시 PER 8배로 올라가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HMM이나 그 해운사 머스크 같이 이 운임을 받고 운송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서비스거든요. 네. 고객사와 선사를 연결해주고 원하는 지역까지 배송을 해줄 수 있는 매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HMM이나 그 머스크에게 먼저 그 컨테이너의 스페이스를 확보를 합니다. 네네. 먼저 본인들의 돈을 지불하고요. 네네. 그리고 확보된 스페이스를 통해서 고객사를 유치하고 고객사의 물량을 싣고요. 그리고 운송해 준 이후에 고객사로부터 운임 플러스 서비스 피를 매출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운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사는 미리 그 스페이스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제3물류회사가 3자 물류회사가 4천여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중에 90%가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네네. 그런 5인 이하의 사업장 업체들은 운임을 지불하고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운임이 급등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도산되거나 구조조정 당했죠. 반면에 동사는 상장한 이후에 자본을 획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통해서 운임을 지불하고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또 고객사를 확보하고 매출이 생기면 다시 한 번 더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에 생겼고요. 선순환 구조 이후에 동사는 또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SO 탱크를 구입하고 수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ISO 탱크 같은 경우에는 액상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ESG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LNG나 암모니아의 운송이 중요해지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그 LNG, 암모니아를 비롯해서 액상 화물에 있어서도 새로운 투자처, 신규 매출처가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 태웅로직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워렌 버핏이 태웅로직스를 알았으면 아마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의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 전략적으로 주목해야 될 종목 태웅로직스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